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거시경제의 본질을 꿰뚫는 분석가 스틱맨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장의 급격한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저는 워싱턴 DC의 핵심 싱크탱크들과 정책 입안자들을 직접 만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GE의 패권 경쟁에 대한 밀도 높은 인사이트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현지에서의 심층 취재와 방대한 데이터 검증을 거치느라 영상 업로드가 다소 늦어진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 기다려주신 만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듣지 못할 독보적인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요즘 알고리즘을 보면 중국 붕괴론이 다시금 뜨거운 화두입니다. 댓글창은 이미 비관론과 낙관론이 뒤섞인 채 격렬한 논쟁의 장이 되었더군요. 하지만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양치기 소년처럼 근거 없는 붕괴만을 외치던 이들과는 분명히 궤를 달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극적인 선동을 걷어내고 중국 경제 저변에 깔린 구조적 시한폭탄의 실체를 냉철하게 해부해 볼 것입니다. 이 채널을 개설하고 거시경제의 흐름을 짚어온 지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설이 명멸하는 것을 지켜보았죠. 자극적인 썸네일들이 묘사하는 것처럼 중국 경제가 마치 재난영화 속 고층 빌딩이 무너지듯 하루아침에 붕괴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식의 극적인 파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본질은 폭발이 아니라 침식입니다.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시사하는 구조적 악화와 제도적 침체라는 키워드에 주목해야 합니다. 엔진이 터지는 게 아니라 연료가 서서히 고갈되며 멈춰서는 과정이죠. 점진적으로 누적되는 구조적 모순의 대가는 무섭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증명했듯 골든타임을 놓친 경제 시스템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최근 블룸버그 보도를 보십시오. 중국의 가계 소비 수준은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부양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은 바로 지방정부의 텅 빈 금고입니다. 엘기필드, 즉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의 부채는 이미 통제 불가능한 임계점을 넘어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이 섞인 내피셜이 아닙니다. 중국 국가통계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내놓은 공신력 있는 공식 지표가 가리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과잉 투자와 부동산 거시경제의 왜곡을 증명할 데이터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진실은 자극적인 붕괴가 아니라 서서히 질식해가는 구조적 침체의 서막입니다. 물론 제 분석에 대한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반론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시장을 읽는 눈은 다양한 관점 속에서 더 정교해지니까요. 다만 근거 없는 낙관론이나 감정적 호소 대신 반드시 숫자로 증명된 객관적 증거를 가져오십시오. 돋보기를 들고 그 데이터의 이면을 함께 검증해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명의 인물에 주목해야 합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패티스 교수. 그는 중국 경제를 분석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거시경제학의 권위자입니다. 그는 단순한 외부 관찰자가 아닙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거주하며 중국 경제의 내부 역학을 현미경 보듯 분석해온 인물이죠. 그의 경고는 통계 뒤에 숨겨진 구조적 균열을 가리킵니다. 패티스 교수가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데자비입니다. 화면 왼쪽에 1989년 일본, 그리고 오른쪽에 현재 중국 과도한 부채와 부동산 버블, 그리고 인구 절벽까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소름 돋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30년 전 일본 경제의 위기 원인에 대해 내가 했던 답변과 현재 중국의 위기에 대한 답변이 소수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은 화끈한 붕괴가 아닙니다. 일본이 이미 경험한
그러나 중국에게는 훨씬 더 가혹할 수 있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끝없는 장기 침체의 터널입니다. 1989년의 도쿄를 기억하십니까?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당시 일본은 문자 그대로 무적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자본이 몰려들고 네온사인은 24시간 꺼질 줄 몰랐죠. 당시 자산 가치의 팽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쿄의 땅값만 합쳐도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전형적인 부동산 광풍, 즉 자산 버블의 정점이었습니다. 소니의 워크맨부터 도요타의 자동차까지 일본의 제조업 패권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은 곧 혁신과 부의 상징이었고 누구도 이 기세가 꺾일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헤드라인들은 일본이 미국을 넘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기묘한 기시감, 패권 교체의 공포가 이미 30년 전에 시작된 셈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파티의 끝은 냉혹했습니다. 거품이 붕괴하며 붉은색 하강 곡선이 그려졌고 일본은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침체의 빛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때 세계 GDP의 17%를 점유하며 팍스 아메리카나를 위협했던 일본의 비중은 현재 5%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전형적인 역성장의 늪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이 거울을 보십시오. 지금의 중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30년 전 겪었던 그 버블의 붕괴와 인구 절벽의 대자비가 현재 중국 경제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금융기구와 거시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피크 차이나 논쟁을 넘어 중국 경제가 고착화된 중진국 함정과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컨센서스입니다. 그 첫 번째 시한폭탄은 바로 과잉 투자입니다. 자본의 효율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GDP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단행된 무분별한 투자가 경제의 뇌관이 된 것이죠. 물론 외관은 화려합니다. 세계 최장의 고속철도망과 최첨단 공항, 무현금 사회를 구현한 디지털 시스템까지. 하지만 이 화려한 외환의 이면에는 천문학적인 부채와 낮은 자본 수익률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중국 가보셨어요? 상하이나 선전 보면 번쩍번쩍 하잖아요. 이런 최첨단 인프라가 바로 경제 강국의 증거 아닌가요? 정확히 반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과관계를 착각하시죠. 인프라가 좋아서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의 결과물이어야 할 인프라를 부채로 미리 끌어다 쓴 과잉 투자에 그린 겁니다. 미국의 관문이라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가보세요. 시설은 낡았고 비가 새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미국의 국력이 약해서일까요? 반면 중국은 100층짜리 마천루와 대리석이 깔린 초호화 공항이 즐비합니다. 겉모습만 보면은 이미 미국을 추월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죠. 옛날 인당 GDP 옛날 2만 달러 국가가 이런 초호화 시설을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타당할까요? 이건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자산의 효율성이 극도로 낮은 상태입니다. 결국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과 부채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지표를 확인해 보시죠. 중국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무려 40%에 육박합니다. 자본 형성 비율이 이 정도로 높다는 것은 경제의 질적 성장보다 양적 팽창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요 선진국은 물론 과거 고도 성장기에 한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이는 극히 기형적인 수치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런 식의 과잉 투자를 지속하면서 중진국 함정을 무사히 탈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인프라의 유지 비용과 부채의 무게는 고스란히 가계로 전가됩니다. 보십시오. 인프라에 짓눌린 중국 서민들의 가계 소비 비중은 주요국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내수 시장은 고사 직전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시계를 2007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중국 경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소위 황금기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GDP의 10%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의 외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강력한 성장 엔진을 가동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이 풍요로움이 역설적으로 구조적 폭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이르러 상황은 급변합니다. 한때 두 자릿수를 넘나들던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 미만으로 급락하며 대외 의존형 성장의 임계점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죠. 엔진의 동력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출 엔진이 식자 중국 당국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택한 카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 기반 인프라 부양책이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투자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차 한 대 다니지 않는 8차선 도로, 이용객 없는 초호화 기차역입니다. 이건 이제 경제적 수요에 기반한 투자가 아니라 오직 6% 혹은 7%라는 수치를 사수하기 위한 정치적 GDP 유지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투자 대비 산출, 즉 ROI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1달러의 GDP를 올리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자본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전형적인 한계, 생산성 체감에 덫에 걸린 겁니다.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행간열력, 내행간문도 문외한은 화려한 껍데기만 보지만 전문가는 그 안에 길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중국의 성장은 본질이 결여된 화려한 소동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2015년 중국의 장밋빛 신화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상하이 지수가 0선을 넘기며 축제 분위기였던 시장은 순식간에 롤러코스터처럼 수직 낙하하며 시가총액 수조 달러를 증발시켰습니다. 자본 유출의 공포가 대륙을 덮쳤죠. 차이나 런이 발생하면서 날개 달린 돈 뭉치들이 국경을 넘었고 인민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고 1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는 결국 부동산이라는 최후의 독이 든 성배를 듭니다. 대출 규제를 풀고 금고를 열어젖히며 유동성의 힘으로 경제 지표를 강제로 끌어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비정상적인 팽창이었습니다. 실질 수요가 아닌 빚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부동산 버블이 중국 경제 전반을 뒤덮으며 터지기 직전까지 부풀어 올랐죠. 결국 2021년 파티의 끝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헝다 사태라는 날카로운 바늘이 비눗방울을 찌르자 화려했던 부동산 신화는 처참한 파편만을 남긴 채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이 무너진 잿더미 위로 중국은 이른바 신3대 산업을 세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제 중국 경제 엔진은 아파트가 아니라 이 첨단 제조 기술 패권에 올인하고 있죠. 하지만 2024년 현재 이 장밋빛 전망은 네이지안, 즉 잔혹한 내부적 과당 경쟁에 빠졌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아닌 서로를 죽여야 사는 제살깎기식 소모전이 시작된 겁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이건 재앙입니다. 수많은 기업 스틱맨들이 수익성이라는 기초 체력을 무시한 채 시장 점유율을 위해 막대한 자본을 불태우며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좀비 기업들을 연명시키는 건 정부의 끝없는 보조금 파이프라인입니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막고 인위적인 인공호흡기를 달아 공급 과잉이라는 괴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죠. 석학 마이클 패티슨은 경고합니다. 새로운 과잉 투자로 낡은 과잉 투자의 구멍을 메우는 것은 결국 부채의 총량만 늘리는 위험한 도박이다. 이는 우리 한국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이는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한쪽 구덩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쪽 땅을 파내는 격이죠.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부채의 구덩이를 메우려고 제조업 과잉 투자라는 또 다른 구덩이를 파고 있는 셈입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부동산의 빈자리를 채울 만한 압도적인 신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이 잡듯 뒤져봐도 자본 효율성이 예전만 못한 것이 현실이죠.
반도체와 AI가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중국은 사활을 걸고 있지만 서방의 견제와 기술, 장벽이라는 거대한 퀘스천 마크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4~5%대 성장률이라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곳에도 억지 투자를 계속하는 이른바 숫자 맞추기용 투자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과거엔 100원을 투자해 1, 0원을 벌었다면 이제는 0원을 쏟아부어도 단 10원조차 건지기 힘든 구조적 정체기에 진입했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도달하지 못했던 단일 국가 최대 규모의 신용 팽창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본의 쓰나미가 거시경제 전체를 뒤덮고 있는 형국이죠. 특히 2017년에서 2018년 사이를 주목하십시오. 신용 팽창의 거대한 덩어리가 마치 거대한 산의 정점에 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향후 닥쳐올 디레버리징의 압력이 얼마나 클지 암시하는 전조였습니다. 경고음이 들리십니까? 부채 증가율 곡선이 GDP 성장률 곡선을 아득히 추월해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부채의 덫에 발을 들인 겁니다. 중국 은행 창구의 현실을 보십시오. 대출금의 무려 90%가 가계 소비가 아닌 부동산과 인프라 같은 투자 바구니로만 쏟아집니다. 내수 소비가 살아날 틈이 없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십시오. 만약 그 투자가 효율적이었다면 부채가 GDP를 이렇게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막대한 자본 투입이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한계 생산성 체감의 늠에 빠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미 증발해버린 자본이지만 중국의 회계 장부상에는 여전히 가치 있는 자산으로 둔갑해 있는 이른바 좀비 부채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부실을 부실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은폐된 손실이 시스템 전반을 좀 먹고 있는 것이죠. 글로벌 랭킹을 확인해 보시죠.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이제 일본을 제외하면 전 세계 압도적 1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가 이 정도의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는 건 거시경제학적으로 전례 없는 도박입니다. 더욱 공포스러운 지점은 부채의 규모보다 속도에 있습니다. 스피드미터가 한계치를 뚫고 나갈 기세죠. 전 세계의 그 어떤 경제 대국도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만큼의 부채를 쌓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가속도가 붙은 폭주 기관차의 형국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과잉 투자라는 첫 번째 거대 블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뒤를 바치고 있던 두 번째 시한폭탄인 소비 부족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공급은 넘치는데 살 사람이 없는 구조적 불균형의 민낯이죠. 이 두 블록은 별개가 아닙니다.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죠. 과잉 투자가 수익성 악화를 부르고 이것이 가계소득 정체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서로를 옥죄는 악순환의 굴레, 즉 중국판 잃어버린 30년의 서막입니다. 중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바로 가계소비입니다. 보십시오.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이 전 세계 최저 수준인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거시경제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엔진 하나가 완전히 꺼진 비행기와 같습니다. 지갑이 비었는데 소비가 일어날 리 없죠. 중국 인민들의 실제 가처분 소득은 여전히 낮습니다. 우리 한국이 경험한 부동산 거품 붕괴 직전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소득의 양극화가 소비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생산은 멈추지 않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감당하는 데 전기차 업체 10개면 충분한데 중국에만 현재 120개가 넘는 제조사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과잉 투자의 금이죠. 시장 논리라면 이미 파산했어야 할 이들이 왜 버티고 있을까요? 지방정부가 GDP 수치와 고용률이라는 명목하에 좀비 기업들에게 끊임없이 산소호흡기를 붙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기 모습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결국 시장 경제의 핵심인 자정작용, 즉 효율성, 낮은 기업이 퇴출되는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부서진 기계가 비효율만 양산하며 중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밑바닥부터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2007년 당시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던진 화두를 보십시오. 내수 소비를 살리지 못하면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경고였습니다. 18년 전에 이 낡은 기사가 소름 돋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건 중국인들에게 상식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스틱맨이 공부하던 시절의 정치 교과서에도 소비 진작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명시되어 있었죠. 수십 년간 외워온 구호였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가계 소비 비중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구호만 요란했을 뿐 구조적 변화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85년 일본의 마에카와 보고서입니다. 일본 역시 거품이 터지기 직전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소비를 늘려야 한다며 처절한 자기 반성을 내놨었죠. 문제는 속도입니다. 일본조차 소비 비중을 고작 10%포인트 끌어올리는데 무려 23년이 걸렸습니다. 2008년에야 겨우 도달했죠. 인구 절벽을 마주한 중국에게 과연 그만한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보십시오. 마에카와 보고서 이후 23년 동안 일본의 평균 성장률은 고작 5%에 불과했습니다. 차트에서 보듯 제조업 비중은 수직 하락하며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죠. 구조 전환의 대가는 이토록 혹독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그냥 가계에 돈을 풀어서 소비를 장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중국은 그 쉬워 보이는 걸 못하는 거죠? 그것은 중국의 거시경제 시스템이 가계의 부를 제조업과 정부로 강제 이전시키는 세계의 거대한 빨대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환율, 금융 시스템, 그리고 토지 제도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빨대는 위안화 가치 저평가입니다.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된 환율은 수입품을 비싸게 만들어 국민에겐 소비세를 물리고 수출 기업엔 그만큼의 보조금을 퍼주는 불균형한 저울과 같습니다. 이런 환율 왜곡은 결국 중국 가정의 실질 구매력을 프레스기로 찍어 누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수 진작을 외치면서도 정작 가게가 쓸 돈을 시스템적으로 가로채고 있는 셈이죠. 결국 중국 당국은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소비를 살리려면 가계로 부를 이전해야 하지만 이는 곧 자신들의 생명줄인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니까요. 현재 중국의 제조업 비중은 GDP의 25%를 상회합니다. 이는 과거 붕괴 직전의 부동산 버블보다도 더 거대해진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비대한 공장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성장률 수치에 집착하는 한 체질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소비 중심 경제로의 전환은 그들에게 있어 당장의 GDP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사수, 즉 막다른 골목이나 다름없습니다. 인류 경제사에서 이런 극단적인 불균형을 해결했던 사례는 단 2가지 길뿐이었습니다. 이제 중국 앞에는 가혹한 선택의 이정표가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식 경착륙입니다. 모든 부채와 과잉 설비를 파괴적으로 청산하며 GDP와 소비가 반토막 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일본식 잃어버린 30년입니다. 부채의 늪에 빠진 달팽이가 천천히 가라앉는 형국이죠. 자산 거품이 꺼진 뒤 저성장과 저물가가 고착화되는 이 L자형 침체는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국 당국이 말하는 희망회로, 즉 세 번째 길도 있습니다. 바로 기술 돌파를 통한 생산성 혁명이죠. AI와 첨단 제조가 마법처럼 임금을 끌어올려 소비 중심 경제로 로켓처럼 도약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중국의 경직된 정치 체제가 이런 자발적인 상향식 혁신을 허용할 수 있을까요? 스틱맨이 고개를 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이 문제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국가의 성패는 지리적 요건이 아니라 바로 제도에 달려 있다고 단언하죠. 저자들은 포용적 제도가 번영을 만들고 착취적 제도가 쇠퇴를 부른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중국은 기술적 번영을 원하면서도 제도는 점차 폐쇄적이고 추출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중국이 보여준 기적 같은 고속 성장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아세모글루 교수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지적했듯 본래 착취적 제도 하에서의 성장은 기술 모방과 자본 투입이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 멈춰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은 일시적으로 경제 시스템을 포용적인 방향으로 열어젖혔습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사유재산을 일부 인정한 것이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목격했던 중국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정치제도가 그에 걸맞은 민주화와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국 기득권의 자기보호 본능이 혁신의 싹을 잘라버릴 것이라는 예언이죠. 지금 중국이 직면한 중진국 함정의 실체입니다. 실제로 2012년 이후의 흐름은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이 예언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본주의의 강화,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 그리고 1인 체제에 공고하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정치적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결국 현재의 중국은 거대한 줄다리기 중입니다. 붕괴를 재촉하는 낡은 구조적 모순이라는 밧줄과 이를 필사적으로 버티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는 젊은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이라는 밧줄 사이에서 말이죠. 과연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할까요? 중국 경제의 하드랜딩 여부를 판단할 때 시장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적 자본의 질적 저하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스콧 로젤 교수는 그의 저서 인비저블 차이나에서 중국 성장의 거대한 엔진이 멈춰서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데이터로 증명해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보시죠. 중국 아동의 약 70%가 농촌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고등학교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노동 집약적 제조 국가에서 고부가 가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야심에 찬물을 끼얹는 구조적 결함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전체 노동력 중 고등교육 이수 비중은 멕시코나 터키보다도 낮습니다.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의 임계치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죠.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꺾인 선 차트는 중국의 미래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하향 곡선을 그릴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유아기의 영양 상태와 인지 발달 지연입니다. 농촌 아동의 절반 가까이가 철분 부족과 기생충 감염 등으로 인해 잠재적 인지 능력 발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20년 뒤 중국의 노동 생산성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입니다. 과거 대한민국과 대만, 싱가포르가 어떻게 중진국 함정을 뚫고 선진국에 진입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국가적 총력을 기울인 교육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학력 인재들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도약했던 우리와 달리 중국의 현재 인적 구조는 그 화려한 도약을 뒷받침하기에 너무나도 취약해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는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자동화와 AI가 현장을 장악하면서 교육받지 못한 수억 명의 인구는 결국 유발 하라리가 경고한 무용계급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업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정망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구조적 결함입니다. 더 심각한 건 지방정부의 근고가 바닥났다는 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성장의 엔진이었던 토지 재정 시스템,
즉 땅을 팔아 인프라를 깔던 모델이 부동산 거품 붕괴와 함께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방 부채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중앙정부는 3대 홍선 정책을 통해 통제의 고삐를 쥐었지만 이는 오히려 지방의 성장 동기를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손발이 묶인 지방 관료들은 더 이상 혁신이나 성장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앙의 눈치만 보며 복지부동화는 정치적 마비 상태에 빠진 겁니다. 결국 중국은 다시 마오쩌둥 시대의 그림자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권력의 초집중화를 선택한 것이죠. 시장의 자율성이 사라진 자리에 이데올로기가 들어차면서 개혁개방이 일궈낸 유연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게 경제 성장은 2순위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국가 안보와 정권 유지죠. 스스로를 요새화하며 서방과의 디커플링에 대비하는 만리장성은 역설적으로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할 마지막 비상구마저 폐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BYD의 전기차, 화웨이의 칩셋, 최근 딥시킥의 AI 돌풍까지 언뜻 보기에 중국은 기술 패권을 거머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하이테크 굴기는 과거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국가 주도의 전시 동원 체제로 특정 분야의 성취를 짜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경제 전반의 자생적 혁신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막대한 국가 보조금과 스파이 행위를 통한 기술 탈취는 추격자로서는 최고의 전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퍼스트 무버는 훔쳐올 지도가 없습니다. 기초과학의 토양 없이 자본만 쏟아붓는 방식은 결국 기술적 임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이는 중국 경제를 중진국 함정에 가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될 것입니다. 수백조 원의 반도체 굴기 펀드를 조성하면 뭐합니까? 핵심 중의 핵심인 ASML의 EUV 노광 장비는 돈을 싸들고 가도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방의 디커플링과 기술 봉쇄는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 중국 경제의 심장에 산소 공급을 끊는 기술적 병목 현상을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석학 마이클 패티스가 경고한 중국의 4대 함정을 복기해 봅시다. 첫째, 통제 불능의 부채 임계점. 둘째, 가계소득 비중의 위축으로 인한 내수 실종. 셋째, 투입 대비 산출이 바닥난 비효율적 투자. 마지막으로 대외 갈등에 따른 고립입니다. 이 체크리스트 중 단 하나라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스틱맨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군요. 전문가님,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GDP 숫자는 커지는데 왜 정작 중국 국민들의 지갑은 더 가벼워지고 삶은 팍팍해지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가 숨기고 있는 가장 뼈아픈 모순입니다. 당 중앙의 거대한 책상 위에는 현장의 비명 대신 모든 지표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는 장밋빛 보고서들만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하부 조직은 실적 압박의 통계를 분식하고 상부기관은 이를 필터링 없이 수용하며 거시경제의 눈과 귀를 스스로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학에서 말하는 독재자의 딜레마입니다. 권력이 절대화될수록 주변엔 충성 경쟁을 하는 예스맨들만 남게 되죠. 최고 결정권자는 정보의 거품 속에 갇혀 자신의 국가 주도형 경제 모델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확증 편향에 빠져듭니다. 진실을 말하는 대가가 숙청이나 실각인 시스템에서 집무실 문을 두드릴 용기 있는 관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갑고 적막한 복도만이 남았습니다. 시장의 신호를 무시한 정책은 수정 기회를 놓치고 구조적 모순은 내부에서 터지기 직전까지 방치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정당성이 붕괴되는 전체주의적 속성상 시스템은 브레이크 없이 파국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자기 수정 기능을 상실한 거대 체제가 마주할 필연적인 하드랜딩의 전조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은 더 깊이 있는 거시경제 분석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